인간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ADHD라고 하면 가만히 못 있고 막 뛰어다니고 막 어린아이들에게만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연구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정리가 굉장히 어렵고 이혼율도 2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공감 능력의 부족도 있어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퀵퀵 바뀌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우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 쿠크닥스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고요. 네, 지금 서울에서 소아정신과 그리고 정신과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ADHD 관련 진료 혹은 상담 예약 현황은 어떤가요? 제 개인적으로도 클리닉에 ADHD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뭐 소아, 성인 할 것 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러하고 매년 한 200%씩 증가하는 걸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상에서 그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당국에서도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전문가 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ADHD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DHD 환자가 늘어난 이유가 사실 되게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ADHD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ADHD라고 하면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뛰어다니고 막 기어 올라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연구를 통해서 지켜보니까 이 ADHD라는 게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지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거든요. 원래 통념상으론 ADHD 어렸을 때 있어도 성인 되면 좋아진다.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 봤더니 뭐 60% 70%까지도 성인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더라. 이제 이런 연구가 생기면서 그러면 어렸을 때 ADHD였던 사람들이 크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아 성인기에도 이 문제로 계속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진 거.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변화가 큽니다. 환경적인 변화에서도 일단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건 코로나19 사태였었는데요.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외로움, 어떤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 문제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신과를 많이 찾게 되고 우울증인 줄 알았더니 ADHD도 같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진단을 많이 이제 받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어떤 인구군에서 그러냐면 20대, 30대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 이 인구에서 ADHD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DHD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그리고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였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 젠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놀던 세대인데 굉장히 그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에는 이제 영상들 롱폼의 영상들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숏폼의 영상들이 유행이고, 그런 플랫폼들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플랫폼들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집중력을 오래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도 한몫을 하죠.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문적으로 ADHD가 성인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 이런 연구가 생기면서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보험 제도로 ADHD를 치료하는 것들이 편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만 ADHD 약물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성인도 60세 미만에서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많은 성인들이 '나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병원을 한번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해 볼까?'
하면서 이제 ADHD에 대한 진단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ADHD 진단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같은 영미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같은 동아시아인 중국이나 대만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ADHD 진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 ADHD인 사람이 물건 정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DHD는 기본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 세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증상을 갖고 있어요. 부주의, 과잉 활동성, 그리고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고, 부주의 증상이 바로 그 물건 정리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이런 증상들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ADHD 문제는 뇌신경 회로의 문제이거든요. 가장 흔히 얘기하는 거 이제 전두엽, 전전두엽에서 전체적인 조율 기능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능이 좋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뇌 신경 회로의 회로가 원활하지 않다, 기능이 좀 좋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작업 기억의 부족이거든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뭐냐면 단기간 정보를 담아두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거 잠깐 외웠다가 쓰고 잊어버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작업 기억이에요. 혹은 뭐 오늘 아침에 업무적으로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걸 잠깐 담아두고 업무 같은 거 처리하고 다음날 되면 좀 잊어버리거나 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 기억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다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잊어버리고요. 공간의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정리정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같은 화면 같은 것들을 보면, ADH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의 바탕 화면이 정말 까맣게 차 있을 정도로 모든 파일들이 막 뭐 난리불스를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ADHD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인데, 어느 카테고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분류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신경생물학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 정리나 자신의 일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 프로세스가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전두엽 기능입니다. 이런 전두엽에서 마치 이제 지휘자가 전반적인 것을 조율하는 이런 능력들이 부족해서 방 정리,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다가 시간 개념까지 굉장히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어디를 학교를 가야 된다, 직장을 나가야 된다 했을 때 '아 이 정도 시간이면 될 거야.' 혹은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실제로는 30 분이 걸리지만 '아 뭐 한 10 분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거나 데드라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맞출 때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했다가 하다 보니까 '어머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갔네.' 이러다 보니까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거나 늘 항상 좀 늦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실행 기능, 집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ADHD에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조하게 됩니다. 방 정리 같은 경우 게을러도 정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게으름과 구분하는 방법은요? 단순하게 게으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밤 10 시, 11 시까지 일을 하고 오고 다음날 또 다시 7 시에 출근을 하러 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집에 와서 우리가 씻고 뭐 뭔가를 좀 먹고 내가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잠을 자고 해야 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모자라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우거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오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시간이 정말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가 아닌 사람들은 그 한정된 시간 내에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는 치워 놓습니다. 어떤 물건을 배치하거나 내 물건을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막막해서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방 정리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과제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제 일이나 정리정돈을 할 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어느 정도의 큰 계략적인 워크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데 ADHD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이제 시간이 충분해도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가 굉장히 힘들다.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겨우겨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무능력하게 비칠 가능성이 높은데 스스로 인지가 가능할까요? ADHD인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것이 ADHD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책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일까?'로 괴로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맨날 늦는 사람이야. 지각하는 사람이야.' 뭐 일을 시켰을 때 데드라인이나 어떤 기한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 혹은 이 일을 할 때 끝까지 끝마치는 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야. 또 혹은 뭔가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 허둥지둥대거나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한두 번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사회생활에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느끼는 것은 아마 그 당사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많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걸 자기 신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특성이나 인격 문제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순화해서 알려주시거나 하면 아마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또 전문가를 찾아가서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게 된다면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와 친하지 않은데 무례하게 질문하거나 할 말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ADHD는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요. 아까 이제 질문에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ADHD의 충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들 정도가 되면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이 말을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입 밖으로 뱉어진다예요. 그래서 뱉고 나서 '어머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런 말 하면은 분위기 싸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으면 무슨 말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여기서 하면 또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같은 ADHD라고 해도 물론 툭툭 던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축이 돼서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친구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가족이나 연인 관계 혹은 자녀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죠. ADHD가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이혼율이 일반인보다 높은가요? 네. ADHD는 실제로 이혼율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연구에 따르면 2배 이상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은데 이것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은 공감 능력의 부족도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가족 안에서 항상 돌봄을 받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생각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하면 다른 사람은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아 지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어서 참 마음이 막 실망스럽고 힘들겠고 좌절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휙휙휙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족의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공감보다는 '아 그건 왜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렇게 한 거야 대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쪽의 배우자 입장에서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감받지 못한다는 걸로 인해 굉장히 정서적으로 외로움이나 힘듦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ADHD 부주의 증상이나 과잉활동성 증상으로 인해 생활의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는 예를 들면 방 정리 같은 것도 그 예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집안일은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뭐 누구의 몫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대로 해야 되는데, ADHD가 있는 사람은 방 정리가 굉장히 어렵고, 혹은 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배우자 그걸 쫓아다니면서 계속 케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번, 두 번이지, 이게 막 1 년, 2 년, 막 10년 이렇게 가면 나머지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돼? 왜 당신은 이걸 내가 지금 몇 년째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사도 해야 되고, 재정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앞으로 어떻게 얘를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전두엽 기능에 조금 어려운 기능 저하 때문에 긴 흐름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하는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도 어렵고, 가정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ADHD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이에게 비일관적인 양육을 할 가능성이 커요. 감정 기복이 기본적으로 큰 ADHD는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이 크거든요. 이걸 감정의 충동성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충동성이라고 하는데, 참거나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내고 있다가 올바른 방식으로 상대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어렵고, 아이가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아이가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일관적으로 일관된 태도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가 되지 않고, 자기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받아주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버럭 화를 내다가, 이런 모습 때문에 당연히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로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한쪽 부모 입장에서는 "당신 왜 그렇게 아이들한테 비일관적으로 화를 내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육관으로 인해서도 다툼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부 관계 혹은 가족 간의 관계가 순탄하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ADHD 치료는 필수인지와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가요? 성인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집중의 어려움이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실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거나, 전혀 막 정리를 모두 다 퍼펙트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내 생활에 얼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이 ADHD를 진단하는 데 관건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나, 내 자신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 난 그 ADHD라서 이런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을 한계를 짓거나, 혹은 배우자나 상대 다른 사람을 '에이 저 사람은 ADHD겠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러시는 건 좀 위험한 태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그렇다면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꼭 권장드리고, 치료를 하면 꽤나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라면 키도 크고 머리도 자라고 하니까 정말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인은 더 이상 우린 키도 크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 자체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꽤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컨셉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예요. 그랬을 때 치료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치료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두렵거나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약물 치료가 모든 것을 마법처럼 탁 바꿔준다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맹신이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그것이 시작이 돼서 내 삶을 잘 올가나이즈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는 거. 이게 성인 ADHD를 치료하는 큰 틀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세세하게 변화시킬지는 사실은 이제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진단과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출간하신 신간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기준, 지켜봐도 되는 수준과 걱정해야 할 신호 구분법을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소아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장 완벽한 ADHD 양육 가이드라는 이제 책을 편찬했는데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ADHD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한 60 몇 가지 정도를 써 놨어요. 사실 그래서 60 몇 가지를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놀이를 할 때도 예를 들면 한 가지 놀이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제 길게 하거나 집중하기가 어려운 심지어 쉽게 말해서 놀이조차도 집중이 하기가 어렵다. 또 혹은 앉아서 하는 어떤 작업들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오리거나 잘리거나 붙이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렵고 막 빈번하게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또 이제 ADHD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행동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하고 발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특히나 이제 막 다리를 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거. 그다음에 막 손톱을 깨무는 거, 입술을 깨무는 거 이런 식으로 손이나 발을 한시도 가만히 두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도 증상이 될 수가 있고 뭐 밥 먹을 때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식탁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막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고 막 밥 먹는 시간이 막 1 시간, 1 시간 반씩 걸리고 이런 아이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가정 내 또 생활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와요. 뭐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밥 뭐 먹었니? 오늘 체육 시간에 뭐 어떤 거 했어?"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물론 아이가 부모하고 아이가 자녀 관계가 좋지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상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친구랑 싸웠다. 선생님한테 혼났다. 사실 이 아이에게는 임팩트가 있는 어떤 사건인데 그런 사건에서조차도 전후 상관관계나 과정이 어땠는지 자기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르겠다로 일관하다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혼이 나거나 혹은 친구랑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맨날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ADHD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다쳐요. 막 정말 꼭 막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꼭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 과잉 활동성이 정말 좀 많이 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의 물건 굉장히 잘 잃어버립니다. 뭐 사소하게는 뭐 연필 지우개 이런 거지만 저는 이제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겨울인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갔는데 학교에 입고 갔는데 외투를 벗고 와. "너 어디다가 외투 두고 왔니?"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 정도로. 혹은 자기 가방. 막 놀다가 보니까 어디다 뒀는지 기억을 못 해요. 외투를 학교에서 벗어 놓고 왔는데 그걸 계절이 바뀔 때까지 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물건조차도 너무 많이 까먹고 잃어버린다.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화를 할 때도 눈 마주침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딴 데를 보고 대화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요.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도 딴 데로 새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다시 또 물어보게 돼요. "아까 엄마가 물어봤던 거 그거 뭐라고? 그거 다시 좀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게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친구들 입장에서도 얘랑 나랑 핑퐁 대화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되지 않고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내가 뭔가 물어보거나 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이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좋지 않죠. 또 혹은 이제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막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다시 방금 전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부주의 증상이 뚜렷하고, 또 혹은 대화를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툭툭 끼어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대화인데도 막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혹은 자기 관심사를 막 드리블링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또 학교 생활에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전 시간에 했던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게 떠올라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제 과도하게 웃기고 싶어 하거나 나서고 싶어 해 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말이나 어떤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흐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이게 한 20명 정도, 요즘은 이제 한 반에 뭐 과밀 학급이 아닌 경우는 20 명대 초반, 뭐 과밀 학급이면 20 명대 후반인데, 그런 아이들을 2-3 명이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빈번하게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한두 번 나타났다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6 개월 이상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 아이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모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하고 싸워서 관계 안 좋아지고, 친구들이 날 따돌려 이러고 굉장히 화가 내고 억울해하고, 혹은 아이가 자기 자존감이 스크래치. '아 난 뭘 못하는 사람이야. 아 난 숙제도 공부도 잘 못하겠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받고, 그러면서 아이가 적절한 발달 단계를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학원 안 갈래. 공부 안 할래. 학교 안 갈래." 이런 식으로 발달을 따라가기가 버거워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로 심각하게 전문적인 진단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의들도 만 5 세, 6 세에 너무 이르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ADHD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잠깐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막 놀러 갔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놀러 가고 자기가 막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 갔어요. 이럴 때는 너무나 신나겠죠.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엄마 이거 나 이거 사줘. 엄마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ADHD 증상으로 보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5 살짜리 6 살짜리 아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 가는 나이가 근접해서, 혹은 학교로 갔는데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늘 항상 혼나고 있고, 이렇다면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를 구분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ADHD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모두 다 신경 발달 장애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경 발달 장애라는 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뇌신경의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DHD는 조절 능력의 문제예요. 무엇을 조절하기가 어렵냐? 집중력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몸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이런 각성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이런 조절 능력의 어려움인 거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거의 없거나 굉장히 적거나 자기 일방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그냥 이렇게만 말만 하면 굉장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ADHD 아이들은 막 가만히 뭐 있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화 많이 내고 깜빡깜빡하고,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다른 사람 눈 잘 쳐다보질 않고, 다른 사람이 말 잘 안 하려고 하고, 혹은 언어 발달이 굉장히 지연돼 있고, 장난감도 하나만 갖고 노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게 다른데, 문제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어서 이게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보일 때도 많아요. 왜냐? ADHD 아이들도 부주의 문제나 과잉 활동성 문제가 되게 심하면 다른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디 낯선 곳에 들어가면 말하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막 그거 다른 거 보느라 막 이렇게 전혀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얘가 자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ADHD가 자기 어떤 흥미나 이렇게 자극에 굉장히 좀 취약해서 자기 흥미에 굉장히 과몰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책을 막 엄청 좋아하거나 막 블록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나, 그래서 그거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부모가 철수야 이제 밥 먹어야지. 철수야 이제 씻어야지." 하는데 그거 하느라 계속 이거 하느라 과몰입하느라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면 '얘가 자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ADHD는 과몰입을 끊어내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 못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가린 다음에 "누구누구야." 부르면 잘 쳐다봐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인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보는 것이 좀 익숙지가 않다. 이런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장난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특이점이나 신호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좀 전형적인 특성은 장난감을 갖고 놀면 장난감을 원래 그 목적대로 잘 갖고 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굴리면서 누가 더 빠른가 막 경주를 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중장비 같은 걸 갖고 놀면 막 포크레인 이렇게 흡 떠 가지고 막 트랙터에다가 넣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놀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자동차의 색깔이나 혹은 이제 바퀴가 돌아가는 그 자체를 되게 집중해서 봐요. 그래서 장난감을 이렇게 눈앞에다 이렇게 대고 바퀴를 굴리면서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갖고 놀고, 자동차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을 세우는 특성들이 있어요. 러프하게 줄을 세운다기보다는 정말 좀 강박적으로 줄을 세워요. 그리고 그게 쪼끔이라도 비뚤어지거나 부모가 그걸 이제 치우거나 하면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되게 불안해하거나 굉장히 심하게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 이런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과 ADHD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ADHD 아이들은 그것을 갖고 놀면서 다른 사람과 그것으로 상호작용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빠는 이 자동차에 나는 이거 자동차 할게. 누가 더 빠른지 시합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논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장난감을 친구나 부모하고 같이 놀려는 욕구가 별로 없어요. 갖고 와서 "우리 이거 가지고 놀자." 이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앉아서 자기 혼자서 자동차 가지고 줄 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녀를 ADHD로 만드는 부모님들의 공통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ADHD는 신경 발달 장애, 즉 크게 봤을 때 발달 장애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키 유전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연구들을 보면 키의 유전율이 0.8에서 0.9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제 유전율 연구를 할 때 1에 가까우면 유전의 영향이 굉장히 높은 거, 0에 가까우면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키 지능 같은 것들은 유전의 영향이 한 0.8쯤 돼요. ADHD 같은 경우는 유전율 연구에서 0.75에서 0.8 사이가 돼요. 우리가 흔히 암도 유전에 대한 영향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유방암 이런 것들, 뭐 폐암, 대장암 0.4 정도밖에 안 돼. ADHD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육의 실패나 부모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전적이라는 말의 어떤 갖고 있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ADHD면 자녀가 ADHD일 가능성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ADHD인 부모가 무조건 ADHD인 자녀를 낳는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유전자 레벨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서 착상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유전적인 어떤 변이들, 결함들, 이런 것들이 50개, 100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전혀 ADHD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ADHD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양육으로 인해서 아이가 ADHD처럼 됐다, 이런 경우는 정말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정도가 되려면 아이를 방임할 정도가 돼야 돼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젊은 성인 남녀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전쟁고아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전쟁고아 정도가 돼서 타가소나 육아 보육소 이런 데서 거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 정도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방임을 하거나 아이를 케어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잘못이나 실패는 아니다. 자책감,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좋다입니다. ADHD 아이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ADHD는 안타깝게도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까지 가는 경우가 70에서 80%까지도 봐요.
혹은 조금 더 희망적인 연구에서는 그래도 50% 정도를 봐요. 지금 50에서 70-80%는 성인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적어도 수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치료에서 물론 부모님이 약물 치료와 환경 조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좋은 루틴을 갖게 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ADHD의 특성이 다 없어지지는 않아도 충분히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클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뭐 6개월, 1년 만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아이랑 같이 보조하면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ADHD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버거워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은 뭐 한 1-2 년이면 스스로 예를 들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막 숙제를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ADHD 아이들은 한 3-4년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적어도. 근데 그렇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선 '이 아이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내게 됩니다. "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너 지금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해내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서 아이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반항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아이가 안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 기술을 익히거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자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 ADHD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우리가 다 이미 거쳤던 것이고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을 아이의 입장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이런 부분 가르쳐 줘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도움이나 양육서 같은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ADHD 아이들이 커서 계속 힘들게 살란 법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잘 지내느냐, 어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즐겁게 정서적으로 잘 지내느냐를 연구를 통해서 보면, 안 좋은 예후 어떤 거냐면 부모가 비난, 처벌, 강한 훈육을 하는 경우예요. 좋은 예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부모가 칭찬, 지지, 격려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양육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성인기에 직업적 안정성이나 관계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부모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비일관적으로 양육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정신과적,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경계 설정을 잘 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드는 사람인 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일단 그것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주느냐, 판단하지 않고 들어준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고민을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가벼운 호응이나 혹은 이제 추임새 정도를 넣어주는 것들로도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받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적인 태도라는 건 이런 거죠. "아니 너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야?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거 좀 바보 같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도덕적인 룰을 거기다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혹은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적인 태도이고, 두 번째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언을 상대가 원할 때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 넘게 "아 왜 그때 요즘 같은 부동산 시기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거주 혹은 주거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듣거나 '아 그래 너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정도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내가 2년 전에 사라고 했잖아. 아 지금이라도 빨리 사 빨리." 예를 들면 이런 태도가 바로 조언을 섣부르게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 것엔 나름의 상황이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후 과정을 다 듣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 너무 앞서서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침해받는 느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계 설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는 거고,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알아차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괜찮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 완전히 사실 다르죠. 이렇게 티나게 뭐 행동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억양을 보면서 느끼려고 한다면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현재 상태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좀 흘려듣거나 뭐 보지 않거나 제대로 이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안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꼰대 같은 위치에 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꼰대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내 상황과 나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나의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맞지 않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훈련받는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은 혹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갇히는 그 순간이 바로 꼰대가 되기 쉽다. 그리고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꼰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 태도를 가지고 타인하고 대화를 할 때 먼저 들어주고 상세하게 들어주고 상대가 원할 때 조언해 주고, 그리고 그 조언조차도 당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태도를,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최대한의 가장 늦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절제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관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인간관계 혹은 나를 지키고 상대하고의 관계를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경계를 잘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 굉장히 거북하겠죠. 예를 들면 아마 나는 솔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참여자들이 막 상대에게 자기의 아픔, 어렸을 때부터의 아픔을 막 너무 구구절절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모든 것을 다 막 이렇게 다 쏟아내요. 이랬을 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들어오지?' 이런 것들이 경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편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오래된 사이에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알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공유했던 사이니까 다 알고 있고 얘기를 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 부분들 "아 야 이번에 우리 아버지 아프셔 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어. 야 너희 아버지 옛날부터 많이 편찮으셨잖아. 야 너 좀 고생했겠다."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고 저희 집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버겁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 사이하고의 거리 설정, 경계 설정이 잘 안 됐을 때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서서히 서서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확 내 일상을 막 너무 거북하게 불편한 것들을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을 상대가 공감해 주기를 동조해 주기를 바라면 상대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깨질 가능성이 크다. 혹은 처음엔 친해지더라도 결국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를 공격하거나 상처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네가 처음부터 그런 말 할 때 내가 알아봤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선 거리를 잘 유지하셔야 된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어떤가요? 나이 들수록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중년 이후에는 어렸을 때처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챙기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직업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늙고 아파하시는 병들어 가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구들과는 자주 보기가 힘들어요. 막 저도 20대 때는 막 매주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막 게임방도 가고 야구하러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6 개월에 한 번, 1 년에 한 번, 심지어는 막 2-3 년에 한 번 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여전히 반갑습니다.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어렸을 때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가끔 만나도 그 느낌과 바이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어렸을 때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척하면 척으로 알아차리는 것도 좀 더 잘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에 있어서 거리를 유지하는 거,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상대가 곤란해할 것 같은 질문이나 부탁은 하지 않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갑자기 연락해서 "나 돈 3천만 원만 꿔 줘." 이런다고 하면 고민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오히려 더 어렸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이미 이제 우리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족에서 가장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적어도 중견의 위치를 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렸을 때처럼 심하게 욕을 하거나 상대가 모욕감을 느낄 것 같은 별명을 부르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는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간섭하고 쥐 흔들려고 하거나 곤란한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중년 이후의 우정, 오래된 우정도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더 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가시면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대화 중에 본색을 드러낼 때 주로 어떤 말들을 내뱉나요? 특징적인 표현이나 말버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르시스트가 바로 이 경계 설정을 굉장히 좀 취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를 막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넘나드냐면 이 사람의 심리적인 혹은 물리적인 것들 거리를 확 좁혀 들어와서 상대를 쥐고 흔들거나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또 망해 버릴 거야." 혹은 뭐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주나 악담을 퍼붓는 그런 어떤 뉘앙스나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언은 상대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상황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르시스트들이나 이 경계 설정이 안 된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나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상대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비난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게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고, 쉽게 말하면 나르시스트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내가 우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열등감이 사실은 심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잘 됐다고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축하를 못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친구는 내가 잘 되고 혹은 내가 안 된 거랑 관계없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너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나르시스트는 "야, 너 진짜 운이 좋았다. 야, 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거나 은근슬쩍 상대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혹은 그게 오래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혹은 자기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잘났다는 걸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한다거나요. 이런 태도나 느낌이 드러난다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거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복합적이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큰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전 인구의 한 1% 정도, 1에서 3% 정도는 이런 성향, 특성,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적으로 타인의 어떤 찬사, 칭찬 혹은 이제 우열을 가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거기에다가 양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 양육 환경이 있거든요. 하나는 오냐오냐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고 좌절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양육 환경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헬리콥터 맘이거나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고, 캥거루맘 혹은 뭐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캥거루 패런트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좌절을 겪게 하지 못한 그런 양육 태도. 두 번째로는 아주 극단적으로 또 평가절하하는 부모. 예, "너 이거 못 풀면은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너 이번에 학교에서 100점 못 맞거나 전교 1등 못하면 우리 가족에선 너는 진짜 하자야, 쓰레기야." 예를 들면 이런 태도예요. 말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태도들이 이 사람이 항상 모든 것을 우열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가려서 행동할 가능성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큰 열등감을 갖고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양육 환경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예. 나르시스트를 치료하려고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르시스트를 치료하는 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나르시스트다, 내 친구가 나르시스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족을 하거나 충족을 해 주거나 해서 치료를 하게 하겠다, 그건 내 자신을 잘못하면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극단까지 몰아갈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서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연 끊으세요." 혹은 "가차없이 뒤돌아서 떠나세요." 이렇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내 부모, 자녀 혹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 끊어내요?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경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를 굉장히 잘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려드는 내 자신도 그런 요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나르시스트가 "너 이거 해야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 나처럼 되고 싶어? 너도 그러면 일주일에 6일 일하고 막 미친 듯이 일해야 돼." 이렇게, 물론 나도 그렇게 원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고 혹사당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만드는 건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르시스트에게 휘둘려 다니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지렛대로 쓸 만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욕망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관이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대가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오는 나를 죄책감 갖게 하는 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심적으로는 겉으로는 뭐 어떤 위계 질서 때문에 "네네."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심적으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땐 이런 것들이 다 잘 통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쥐고 흔들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어떤 심리적 방어선, 경계 설정을 하고 보이지 않게 점점점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핵심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에 빠지는 핵심 원인은 뇌신경 기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우울증은 힘든 상황이거나 혹은 무슨 일이 생겨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지만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해서 다 우울증에 걸리느냐, 다 힘들어하느냐, 그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뇌의 세로토닌이나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의 불균형, 내분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조금 더 핵심적인 원인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불균형한 거냐?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사실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커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뇌에서 아주 찰나에 분비되고 분해돼서 다시 흡수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걸 수용체라고 해요. 수용체의 개수가 적어서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빨리 분해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나 이제 이런 특성,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뭐 부모님이 우울증이어서 나도 우울증이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들 수십 개 뭐 수백 개의 유전자들이 조금씩 미세한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어떤 기질적인 성향적인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트리거들을 만나서 뭐 그게 군대가 될 수도 있고요. 신입사원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탁 터지면서 어떤 증상으로 확 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증상은요?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두 개예요. 일단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이 우울하다는 느낌 안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뭐 슬프고 눈물 난다, 비참하다, 외롭다, 뭐 막막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 뭐 죽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있고, 그다음 핵심적인 두 번째 증상은 흥미 저하입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핵심 증상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생물학적인 증상이 있어요. 잠을 굉장히 못 자는 불면증 혹은 굉장히 많이 자는 과다 수면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면증이면 막 잠도 너무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막 살이 쭉쭉 빠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쪽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고요. 나이가 젊은 분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요. 하루에 막 15 시간씩 자고 막 뭔가를 막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많이 먹어. 그래서 막 살이 막 엄청나게 찌고 체중 증가가 돼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형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증상, 또 성욕이 감소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어렵다. 그래서 막 뭘 해도 마음이 어지럽고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굉장히 옛날에는 내가 '아 뭐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과감하고 결단을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판단 내리기 어려운 이런 인지적인 증상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정말 다채롭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있어요. 정말 무지개 같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사람마다 너무나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자기의 일상생활,
그리고 직업, 사회적, 대인관계적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야기해요. 그래서 직장을 나가기가 힘들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고 혹은 만나도 굉장히 즐겁지 않고 괴롭고 기빨리고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와서 '아 내가 예전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우울증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정말 못 먹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살, 자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안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우울증을 판별할 수 있나요? 비언어적인 부분들도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들어오실 때부터 기운이 없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나 축 처진 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때도 눈을 잘 보질 않으시고 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제 표정도 많이 다른데 이렇게 찡그린 이제 표정,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진 이런 표정들. 그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에도 힘이 없고 말끝을 흐리거나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비언어적인 제스처들을 통해서 물론 그리고 느낌 자체도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이분이 우울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언어적인 것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로도 "아 누구누구님 오늘 좀 많이 기운이 없어 보이고 기분이 좀 울적하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유가 있나요?" 하면 간밤에 제가 일하느라 잠을 너무 못 자 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좀 오늘 3 시간밖에 못 자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울증인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인관계를 굉장히 많이 피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잠수탑니다.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거 보면요. 카톡 푸사가 없어져요. 물론 그 사람이 날 차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카톡 푸사가 없어집니다. 뭔가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도 굉장히 늦게 확인하거나 혹은 확인을 해도 거의 톡이 잘 오지 않는다. 특히나 뭔가 이렇게 만나거나 뭐 이러자고 해도 혹은 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데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혹은 모임에 나와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무표정한 얼굴 혹은 이제 침울한 얼굴로 남들 얘기하는 것만 듣고만 있거나 굉장히 좀 버거워한다. 이런 이제 인간관계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당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밖에 나가면 그렇게 기가 빨리고 힘들다. 다른 내가 원래 좋아하고 친했던 사람들인데도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그 상황에 뭔가 맞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나만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게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과 내향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내향인은 그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가장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즐기고 그게 가장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향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하고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과는 편안함을 느껴요. 하지만 우울증인 사람은 원래 그렇게 깊고 편안한 관계를 느꼈던 그런 관계에서조차 버겁고 힘들고 멀게 느껴진다는 거고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향인과 지금 병적인 상태하고의 차이예요. 원래 특히나 외향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 모든 게 좀 다 지치고 힘들고 좀 지긋지긋해진 것 같아. 사람 만나는 것도 당분간 좀 쉬고 싶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울증이 보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일단 도움이 안 되는 말이나 행동부터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뭐냐? "너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그거. 마음 좀 긍정적으로 먹어 봐." 진짜 이런 말 하면 너무나 상처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가족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말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일부러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인 환자분들이요. 죽고 싶다라는 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서 혹은 심하면 환청이나 이런 것까지 들리는데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게 절대 의지
자신의 어떤 뭐 삶의 태도 뭐 이런 행동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야 좋아지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행동해야지 의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상처받습니다. 그건 절대 하시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으로 도움되는 건 뭐냐면 잘 들어 주고 수용해 주고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너 정말 많이 힘들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떠냐면 "아니 너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해 가지고 나까지 힘들게 만드니?"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힘든 얘기를 해도 수용이 안 되는 부모님들은 "너 왜 나 그런 얘기해서 날 불안하게 만드니? 너 때문에 불안해서 내가 잠도 잘 수가 없다." 이러거든요.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움받을 가치가 없고 혹은 나를 아무도 수용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나 외로워집니다. 먼저 인정하고 수용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 좀 이렇게 아마 굉장히 망설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우울증이어도 굉장히 그 자책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아 내가 나태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내가 괜히 이렇게 힘든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남들도 다 힘든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병원에 가면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 나만 유별나서 이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괜찮다. 한번 가서 그러면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꼭 약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가서 우리 한번 진료라도 받아보자." 용기를 주시는 거. 예. "누구누구도 예전에 힘들었는데 병원 가서 괜찮았대." 이런 식으로 좀 북돋아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바깥 활동 외출이나 식사나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인 생활 에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걸 좀 독려해 주시는 거, 챙겨 주시는 거. 물론 그게 강요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밥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낫지가 않지." 이런 게 아니라 "야 이제 시간 돼 우리 아침 됐는데 밥 먹자. 우리 쪼끔만이라도 좀 먹지 않을래?" 혹은 뭐 "아 너랑 같이 나가서 같이 밥 좀 먹고 싶어. 우리 나가서 바람도 쐬고 밥 좀 먹지 않을래?" 한 3번 정도 권해 볼 수 있다. 3번 정도 권했는데 상대가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힘들어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이러면 "아 그래. 너무 힘들면 그러면 집에 있자. 나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이런 정도로 대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증상이 심각했지만 치료를 통해 크게 개선된 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우울증이 좋아지신 분들은 정말 뭐 어느 병원 어느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막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런 분들도 꾸준히 약물 치료하고 상담하고 자기 생활을 이제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 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에게 오셨던 뭐 30대 중반인 분이 있어요. 취직 안 돼서 너무나 좀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막 아이도 갖고 이러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막 우울하고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막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러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약물 치료를 한 2년 정도 꾸준히 했더니 정말, 하지만 그렇다고 취직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취미 활동들 같은 것들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직하기 위한 시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쪼끔씩 알바 같은 것들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약을 끊는 경우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셨던 환자분이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될 때 "아 이제 누구누구님 더 이상 이제 약 안 먹고 여기 안 오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만 잠깐씩 오셔서 얘기하고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카드나 편지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즐거움,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일단 학문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12개월, 18개월 정도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물론 그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증상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우울증은 좋아지고 치료가 가능한 병인 건 확실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렇게 신사임당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채널 PD님에게도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정신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멀게 느껴지시거나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강하고 똑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나 어떤 삶의 방식을 자꾸 체득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계속 정신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이고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저희 쿠크닥스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